사실 이제 2시간 동안 뭐 자율주행에 대해 전반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아주 시간적으로 쉽지 않은데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요전 첫 번째 시간에서는 자율주행의 핵심이 되는 기술이 어떤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자율주행 차의 인지, 판단, 제어에 있어서 예를 들어 나는 차를 제어하는 쪽에 관심 있다. 이 제어 쪽은 전통적으로 자동차 회사의 영역이에요. 영역이고, 근데 이제 자율주행차가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 인지 기술, 인지하고 패스 플래닝, 알고리즘 이런 쪽은 이제 그 ICT 회사가 잘할 수 있는 회사예요. 근데 지금은 경기가 굉장히 모호해진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들도 이런 그 AI 기술을 도입해서 인지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와 관련된 많은 그 인력들을 채용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뭐 기술들을 개발해서 선보이는 것들도 아마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 통신회사 입장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이제 차량 간 통신 기술 V2X 말씀을 드렸고요. 또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운전하는 이런 HD 맵, 정밀 맵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라는 부분. 뭐 이외에도 제가 뭐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갔지만 이제 시큐리티, 자율주행차의 어떤 보안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큰 영역이에요. 사실은 기존의 보안 기술을 자율주행차에 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 뭐 PC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런 보안 기술하고 차에 들어가는 보안 기술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할 거냐. 그리고 또 자율주행차가 차지하는 상당 부분은 소프트웨어거든요. 예전에 기존 차들은 하드웨어가 중요했다고 하면 자율주행차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중요한데 이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 보면 1년에 뭐 몇 번씩 많게는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죠? 업데이트 하죠. 그리고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도 보면 수시로 업데이트 하잖아요. 뭐 업데이트 누르면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 물론 그게 뭐 귀찮고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런 소프트웨어 기반의 앱이라든가 이런 자율주행차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업데이트를 어떻게 잘 할 거냐라는 것도 굉장히 큰 토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런 아까 사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있어서 두 가지 큰 장애 요인이 첫 번째는 안전에 대한 거, 두 번째는 이제 그 가격 코스트에 대한 거를 말씀드렸는데 이 안전에 대한 거를 또 안전을 위해서는 가장 요즘 관심 있게 보는 게 뭐냐면 빅데이터 분석이에요.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다니면서 자율주행차가 다닌다는 것은 수많은 로그들이 남아요. 로그들이. 여러분들도 SNS를 한다든가 뭐 유튜브에서 뭘 본다든가 하면 기록들이 다 남잖아요. 기록들이 다 남는 거고 특히 자율주행차가 다니면서 남는 기록들은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때 자율주행차가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럼 그 원인을 뭐 인식을 잘못한 건지 차가 판단을 잘못한 건지 혹은 도로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다 로그로 기록에 다 남게 돼 있어요. 현재도 의무적으로 다 남게 돼 있고요. 앞으로는 더 많은 데이터들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혹은 V2X 통신을 하면서 혹은 차량 내부적으로 만들어낸 그 데이터들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다 분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치 뭐 항공기 사고 났을 때 블랙박스 뭐 분석한다 하잖아요. 이 자율주행차도 그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그 보험회사가 뭐 어떻게 보험금을 청구한다든가 혹은 차를 어떻게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한다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자율주행차의 데이터 분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딥러닝 이런 기술들은 자율주행차에서도 여전히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핵심이 되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는 SK텔레콤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어떤 걸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쪽이 유망하다고 보는가. 요거는 이제 SK텔레콤 측면에서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자동차 회사가 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고 또 이제 스타트업들이 기업이나 혹은 다른 기업에서 봤을 때는 좀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이제 5G의 연장선상에서 5G 중에서도 MEC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클라우드 예전에는 뭐 그냥 데이터 센터, 서버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클라우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데이터, 서비스가 내 차에서 구현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라고 하는 가상의 공간에서 구현이 되고 그게 실제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스마트폰 쓸 때도 보면 SK텔레콤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가 있고 삼성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구글 뭐 클라우드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클라우드에 사진이나 뭐 이렇게 다 저장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것보다 클라우드에 저장하면 내 폰의 메모리 이런 걸 잡아먹을 일도 없고 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PC나 뭐 다른 데서도 다 다운받아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자율주행에서 봐야 되는 서비스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AR, VR을 본다든가 동영상을 본다든가 차에다 저장해 놓고 못 보잖아요. 그 어딘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저장을 해놔야 돼요. 클라우드 상에서. 그리고 또 뭐 거기에 들어가는 서비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HDMap, V2X 관련된 서비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갔는데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무슨 안전 서비스, 지자체에 대한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AR, VR 혹은 광고 이런 것들을 차에다 다 저장 못 하잖아요. 어딘가는 클라우드에 있으면서 계속 내려주는 구조가 돼야 되고 그 클라우드가 바로 5G 망에서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클라우드가 아니라 엣지 클라우드. 왼쪽에 그림 보시면 조금 이제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5G가 됐을 때 기존 방식입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뭐 이런 서비스들이 게임이 됐건 뭐 자율주행이 됐건 스마트 팩토리가 됐건 스마트 오피스가 됐건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퍼블릭 클라우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구글이 됐건 아마존이 됐건 혹은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에 그런 서비스를 올려놓고 내가 그 지역에 가거나 혹은 내가 원할 때 버튼을 누르면 거기서 서비스가 내려오는 구조였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레이턴시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빨리빨리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자율주행차를 운행을 하는데 어느 지역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신호등 정보를 준다. 혹은 자율주행차가 가는데 그 앞에 어떤 사고가 났어요. 혹은 뭐 교통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정보들을 자율주행차한테 빨리빨리 알려주려면 퍼블릭 클라우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뭐 아마존 AWS 간다든가 뭐 구글 클라우드 어디 갔다 오면 이게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5G 기지국 옆에 기지국 근처에 MEC라고 하는 엣지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 엣지 클라우드가 있어서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여기가 신림동인가요? 뭐 관악구에서 어떤 급한 어떤 정보가 있다, 내려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클라우드는 바로 이 관악구, 뭐 낙성대 근처에 있던가 뭐 신림 어디에 있는 기지국 근처에 서버가 있어서 그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내려주겠다는 거죠. 그 컨셉이 바로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딜레이가 중요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 게임 같은 경우에 요즘 이제 그 클라우드 게임 나오잖아요, 그죠? 그 게임이라고 하는 게 내가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다 다운받아서 뭐 인스톨 시켜서 이런 게임도 있지만 이런 게임보다는 요즘 추세가 뭐 친구나 누구라고 들어서 네트워크 게임들 하잖아요. 네트워크 게임을 하는데 레이턴시가 되게 중요하죠. 내가 마우스로 뭐 클릭했는데 갔다 와서 해야 되는데 이게 느리다. 이러면 안 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요즘 또 게임 보면 그래픽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럼 그 그래픽에 화려한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을 프로세싱 돌려야 되는데 어디서 돌릴 거냐? 내 PC에서 다 돌릴 거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높은 그 하이 퍼포먼스의 프로세싱이 필요한 그런 서비스들을 클라우드에서 다 돌리겠다는 5G 망이 그런 역할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AR, VR 게임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예를 들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공장에서 저희도 이제 안산에 있는 무슨 그 공장하고 그 자동차 부품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러면 자동차 부품을 이렇게 만드는데 기존 부품 같으면 이게 부품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사람이 다 보잖아요. 사람이 예를 들어 그 사진을 크게 찍어서 부품이 나왔는데 그 사진을 크게 찍든지 아니면 사람이 뭐 정밀하게 뭐 이렇게 돋보기를 보든지 이렇게 보고 이거 문제가 있네. 그러면 딱 골라내는 작업을 한다고 가정해 보면 기존에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오류가 날 확률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점심 먹고 졸리는데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잠시 눈 깜빡하는 사이에 그냥 뭐 그걸 못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영상 인식 기술을 적용해서 실제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서도 그런 걸 쓰고 있고요. 반도체 웨이퍼에 뭐 어떤 결점을 찾아낸다든가 좀 전에 말씀드린 공장의 어떤 부품을 만드는데 불량품을 찾아낸다든가 이런 것들은 하이 퀄리티 고화질 영상으로 찍어서 그거를 이제 클라우드 단에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분석을 내가 그 공장의 사장님이
그 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5G의 MEC에 그런 서비스가 있다고 하면 그냥 공장에서 찍은 영상만 찍어서 올리면 거기서 그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SK텔레콤이 5G MEC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또 하나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 자율주행 시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좀 전에 데이터 분석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율주행 차가 다니거나 혹은 자율주행 차가 아니더라도 커넥티드 카가 다닌다고 생각했을 때 차가 다니면서 나오는 게 다 데이터예요. 데이터. 여러분들도 스마트폰 쓰면 나오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어떤 서비스를 썼고 그 서비스 쓸 때마다 어플리케이션 혹은 안드로이드 뭐 iOS에서 그 많은 그 데이터들 흔적들이 다 남거든요. 그 흔적들을 누가 모으느냐가 사실은 핵심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쓰는데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데이터가 어디로 가냐 그러면 뭐 SK텔레콤 쓰시는 분들은 다 SK텔레콤으로 데이터가 갈 것 같죠. 일부는 오는 게 있을 수도 있죠. SK텔레콤 서비스 예를 들어 뭐 T맵을 쓴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은 SK텔레콤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데이터를 모으는 데가 누구냐 하면 누굴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라서 대답을 안 하시나요? 가장 많은 데이터를 모으는 게 누구냐면 당연하겠죠. 구글이죠. 구글.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아이폰 빼고는 사실 다 안드로이드 폰이잖아요. 여기서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하고 뭘 하고 구글 검색을 하고 혹은 검색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왜냐하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OS를 구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뭐 위치 특히 이제 대표적인 위치죠. 위치가 구글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했는지 나는 구글에 준 적은 없지만 구글은 다 알고 있어요. 나의 동선을 다 알고 있고 내가 예를 들어 지메일을 쓴다 혹은 유튜브 다 구글 거잖아요. 유튜브, 지메일, 그 다음에 칼렌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도 경험한 게 내가 출장을 가겠다고 뭐 항공권을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여행사랑 주고받았어요. 그게 이제 지메일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 구글이 나한테 레코멘드를 해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 뭐 샌프란시스코를 출장한다 그러면 나는 구글한테 얘기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샌프란시스코 레스토랑 추천이 와요. 호텔 추천이 와요. 그다음에 렌트카 이런 게 또 추천이 와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알았지? 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내가 렌트카를 구글 통해서 뭐 예약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뭐 광고를 보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다 돼 있거든요. 다 돼 있고 그래서 플랫폼으로 비즈니스를 제일 잘하는 데가 사실은 뭐 구글이지. 구글 최근에는 이제 아마존, 페이스북,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제일 잘하는 거고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이 데이터잖아요. 그죠?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BM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자율주행 차에서 나오는 데이터, 커넥티드 카에서 만드는 데이터를 누가 많이 모을 거냐 그리고 그 모아진 데이터로 어떤 BM을 만들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사실은 제일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차를 샀어요. 예를 들어 소나타를 샀어요. 소나타를 사서 뭐 예를 들어 뭐 반자율주행이 돼요. 그럼 이걸 타고 고속도로도 가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현대 소나타가 이 왔다 갔다 하는 통신망은 SKT 거를 썼어요. SKT를 썼어요. 근데 그 안에 예를 들어 맵은 구글 맵을 썼다고 합시다. 구글 맵을 썼어요. 구글 내비게이션을 썼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데이터들. 현대차를 가지고 쭉 몰고 다니는 그 데이터들은 누구 거예요? 현대차 거예요? 아니면 구글 거예요? 아니면 SK텔레콤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또 도로공사나 이런 지자체에서 이런 도로변에 VTX 인프라를 막 해서 데이터를 또 모으려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시에 다니는 차들에 나오는 건 서울시가 다 가져야 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뭐 그 대신 내가 신호등 정보 줄게. 이럴 수 있잖아요. 실제로 지자체가 지금 원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내가 신호등 정보를 주고 교통 정보를 줄 테니 차에서 나온 데이터 내가 가질래.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죠? 이 차는 내 차인데 내 돈 주고 현대차를 샀는데 왜 내 데이터를 현대차가 SKT가 왜 서울시가 내 데이터를 넘보냐 나는 못 줘.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그런 자율주행차의 데이터의 오너십은 누가 가질 거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이슈예요. 큰 이슈인데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누가 가질지는 정해져 있어요. 어디를 보면 답이 나오냐면 스마트폰을 보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쓰면서 이건 내 데이터야. 내가 어제 누구랑 통화했는지 뭐 했는지 나는 아무도 안 줄 거야. 나만 알고 있을 거야.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도 이 스마트폰을 안드로이드 사서 새 스마트폰을 사서 까는 순간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안드로이드가 안 깔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의를 하는 순간 내 모든 데이터는 안드로이드를 통해서 긁어서 구글한테 다 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을 한다. 그러면 그 내용들은 다 카카오한테 가는 거예요. 물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여기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이제 그 비실명화를 해서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 여러분들이 톡으로 쓰는 거는 다 무료잖아요. 무료인 대신에 카카오는 뭘 원하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쓰게 만들고 거기에서 새로운 BM을 만들고 있죠. 그 BM이 뭔가요? 뭐 제일 단순하게는 그 카카오 프렌즈 그 뭐라고 하죠? 캐릭터 팔잖아요. 그죠? 뭐 200원씩, 300원씩. 그다음에 또 그것만 하나요. 그거는 뭐 큰 돈은 안 될 것 같아요. 또 하는 게 이제 카카오 게임은 돈 내고 하잖아요. 유료 게임들. 그다음에 요즘은 또 카카오뱅크 하잖아요. 그죠? 카카오뱅크. 이런 것들이 BM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카카오 스토리 뭐 이런 것들로 계속 나오겠죠. 그럼 SKT 입장에서는 뭘 하려고 하냐? 그러면 이 플랫폼 뭐예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국민 앱이 하나 있죠. 제가 이제 몇 번 얘기했지만 티맵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티맵을 쓰면 여러분들이 티맵을 쓰고 움직이면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는 모빌리티 데이터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는 또 뭐가 있겠어요? 현대자동차는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현대자동차 타시는 분이 안 계시나? 현대자동차를 아마 새 차를 현대자동차 거를 사려고 하면 그 계약서에 보면 옵션에 보면 그게 있어요. 블루링크 옵션이 있어요. 그게 뭐 저도 새 차 산 지가 몇 년이 돼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150만 원, 200만 원 내면 현대차에서 뭐 이렇게 내비 업데이트도 해주고 그다음에 긴급 상황에서 뭐 이렇게 누르면 뭐 긴급 콜 뭐 서비스 이런 거 다 해주거든요. 그 블루링크가 뭐냐면 현대차가 커넥티비티를 통신사로부터 사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를 몰면 그 차에서 올라오는 차량 데이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브레이크를 밟고 엑셀을 밟고 또 뭐 차 안에서 뭐 내비게이션 업데이트하고 뭐하고 뭐 이런 정보들이 다 현대차로 가거든요. 이미 커넥티드카 환경에서는 여러분들이 몰고 다니는 차에 대한 상당 부분은 현대차로, SKT로, 구글로, 요즘은 이제 카카오로 뭐 이렇게 다 가게 돼 있어요. 좀 억울할 수 있죠. 그죠? 내 차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정보들이 다 나가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그 대신에 일반인들은 다 무료로 쓰잖아요. 그죠? 티맵 돈 안 내잖아요. 그죠? 뭐 카카오톡 돈 안 내잖아요. 그게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성인데 자율주행 시대는 어떻게 접근될지는 참 고민이 많아요. 저희도 고민이 많고 그런데 스마트폰과 유사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구글도 자율주행 차를 열심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시대에 OS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중에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걸 만들어서 이미 커넥티드 카에 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 안에 들어가 있는 보면 보통 전장이라고 하죠. 그 스크린에 옛날에는 현대차를 모으면 현대에서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앱이 현대 것만 올라가 있어요. 현대 내비게이션만 딱 들어가 있죠. 현대에서 만든 뭐 거기에 뭐 라디오도 누르고 뭐도 누르고 뭐 동영상도 보는 게 돼 있죠. 다 현대에서 만든 플랫폼이에요. 그런데 구글이 차량의 플랫폼을 지금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과 똑같아요. 그냥 새 차를 사서 안드로이드 OS에서 쫙 깔면 그 안에 구글 앱들이 막 있는 거예요. 구글 지도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게임, 뭐 동영상 보는 거, 뭐 보는 거 쫙 해서 누르면 그냥 그 차가 내비게이션도 되고 뭐도 되고 다 하는 거예요. 구글은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그러겠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에서 이런 플랫폼을 들어와서 상당히 많은 재미를 봤다고 해야 되나? 뭐 BM을 잘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자동차도 제2의 스마트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구글 입장에서도 뭔가를 들어가서 실제로 자동차 회사들은 싫겠죠. 왜냐하면 내가 차를 만든다고 엄청 고생해서 차 만드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돈을 남기기 되게 어려운 구조잖아요. 그죠? 되게 남기기 어려운 구조잖아요. 이 차 한 대 만들어서 잘못하면 리콜해야 되죠. 그 공장 지어야 되잖아요. 공장 지으면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많은
근로자들을 고용해야 되고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직업을 창출한다고 볼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근로자들 고용하고 공장을 짓고 하는 이런 비즈니스가 되게 힘든 비즈니스예요. 여러 가지를. 근데 구글이 보면 많지도 않잖아요. 구글은 뭐 전 세계 차원에서 보면 인력이 많지만 구글 비즈니스 보면 그냥 유튜브 앱을 다운받아서 사람들이 막 쓰면 거기서 광고 수익료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뭐 사람이 밤새서 뭐 이렇게 뭐 만들지 않아도 그게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징이기 때문에 기존의 자동차 회사도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지금 구글이나 자동차 회사나 이렇게 싸움. 그럼 우리처럼 SK텔레콤도 관심이 없나? 저희도 관심 많아요. 카카오도 관심이 있어요. 네이버도 관심이 있어요. 이런 자동차에 들어가는 플랫폼.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동차,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에 들어가는 플랫폼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라는 데 대해서 관심이 있고요. 그 이유는 바로 차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다 분석하다 보면 여러 가지 BM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BM이 뭐냐면 자동차 안에서 예를 들어 광고를 보고 자동차 안에서 쇼핑을 하고 자동차 안에서 동영상을 보고 뭐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서 자동차 안에서 맛집을 추천해주고 또 자동차 안에서 어쨌든 소비가 일어나니까 그게 이제 새로운 시장이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소비가 아니더라도 그뿐만 아니라 자동차에서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가속 정보, 감속 정보, 회전 정보, 또 가면서 자동차가 인식한 표지판 정보, 신호등 정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나중에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그런 것들 다 모으고 나면 도로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도로 데이터. 아, 이 도로는 어떻다, 저 도로는 어떻다.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하면. 그래서 이제 그 안전운전 서비스 뭐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고요. 또 그거하고 연계해서 보험을 만들 수 있어요. 보험, 자동차, 자율주행 전용 보험 이런 것들이 만들고 그런 것들을 만들려면 결국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 광고에서 보셨겠지만 그 퍼마일 자동차 보험 혹시 보셨나요? 캐럿, 그죠? 보신 분이시죠? 그게 이제 SK텔레콤하고 하나손해보험이 같이 만든 보험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내가 이동한 만큼 지금은 물론 뭐 그 이동 거리에 따라서 할인받는 자동차 보험도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내 차가 몇 년씩이고 내가 운전 경력 몇 년이고 나이가 얼마 이렇게 넣으면 보험료 나오잖아요. 1년 보험 딱 나오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바뀐 보험의 트렌드가 뭐냐면 나는 그냥 운전 한 만큼 타겠어. 차 세워놓으면 보험료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를 10km 본다 그러면 10km 먼 거에 대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보험을 설계하려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운전 습관을 가지고 있고 있다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게 자율주행 시대로 갈수록 차량에 대한 모빌리티에 대한 데이터는 굉장히 더 중요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에 새로운 기회들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저희 SK텔레콤이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아까 도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거냐. 실제로 이제 이런 로드 러너라고 해서요. 그 도로 데이터 수집하는 단말기를 만들어서 저희가 서울시 버스에 지금 달고 있습니다. 달고 있고 이제 올해 말 정도 되면 한 1,700대 정도 버스에 이렇게 달려서 다니면서 차선 정보, 차량 정보, 옆에 뭐 공사 정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해서 빅데이터화 하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 모빌리티 쪽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새로운 BM을 만드는 것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퀀텀 기반의 양자암호 칩을 만들어서 이것도 이제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의 V2X 통신의 안전성을 위해서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CITS라고 서울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3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을 지금 SKT 주관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좀 영어로 만들어서 조금 뭐 이렇게 금방 딱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외국 도시가 아니라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의 주요 도로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버스에 데이터 수집 장치를 달아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수집한 이유는 있겠죠. 왜냐하면 앞에 버스가 가다가 위험 상황을 감지하면 뒷차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뒤에 버스한테 조심해. 그러면 뒤에 버스가 그걸로 조심한다든가. 그 다음에 버스 운전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다 보면 뭐 졸 수도 있잖아요. 아니 졸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차선을 이탈한다든가 그러면 경고물도 알려줘요. 경고물 알려주고 또 그런 데이터들이 모이면 운전사의 뭐라고 해야 되나 운전 기사님 별로 운전 습관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아, 이 기사님은 안전운전을 하네. 이 기사님은 안전운전을 못하네. 그리고 기사님 입장에서도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 게 다 감시가 되네. 점수화 막 다 되네. 엑셀을 몇 번 밟았는지, 뭐 급정거, 급출발을 언제 했는지, 뭐 차선을 막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사님들이 안전 운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커넥티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안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울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고요. 기사님들은 싫어하시더라고요. 차에 뭐 자꾸 타니까. 기사님들은 싫어하는데 이제 그렇게 가는 방향이죠. 그렇게 가는 게 추세고 또 그게 더 발전이 되면 자율주행차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게 아마 마지막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자율주행 시대가 왔을 때 이런 서비스입니다. 보통 IVI라고 해서 In Vehicle Infotainment. 저희가 이제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T맵도 있고 웨이브라든가 플로우, 누구 같은 이런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자율주행차에 커넥티드카에 제공하는 게 SK텔레콤의 목표이죠. 그리고 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고 이 부분도 이제 시장이 굉장히 치열하겠죠. 제일 크게 넘보는 데가 이제 구글이겠죠. 그죠? 구글이 차에 안드로이드를 넣고 거기에 유튜브를 또 넣겠죠. 유튜브를 넣고 구글 맵을 넣고 또 쇼핑을 넣겠죠. 쇼핑을 넣고 거기에 뭐 검색을 뭐 넣고 이제 그걸 하겠죠.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구글 말고 또 하는 데가 있죠. 요즘 뭐 제가 볼 때는 뭐 잘하는 것 같아요. 네이버도 맵이 있죠. 네이버 검색 서비스 있죠. 네이버 쇼핑, 뭐 네이버 스토어 많잖아요. 뭐 웹툰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하려고 하겠죠. 카카오도 또 하려고 하겠죠. 또 자동차 회사도 하려고 하겠죠. 현대자동차 내가 만든 차인데 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돈 벌어가 안 돼. 내가 만든 차니까 내 안에서 뭘 해볼 거야.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이런 플랫폼 쪽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 시장을 종합적으로 자율주행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면요. 뭐 뒤쪽은 제가 말씀을 다 드리기에는 아마 자료가 공유가 되면 이게 저희가 SK텔레콤 사고 있는 5G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제가 넣은 건데요. 이런 이제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자율주행도 이제 큰 맥락에서 이렇게 보면 차 자체를 만드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제 플랫폼 데이터 AI 비즈니스라는 거죠. 자율주행 자체가. 그죠? 그렇게 보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결국은 딥러닝 기술, 데이터 분석 기술, 플랫폼,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를 위한 서비스 이런 핵심 기술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고 이제 그 안타깝게도 제가 볼 때는 그 팩트로만 보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이 기술을 리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리딩하기는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글로벌 탑 10 자율주행 기업들 보면 국내는 없잖아요. 국내는 없고 이제 현대자동차도 앱티브 미국에 있는 앱티브에 많은 투자를 했잖아요. 좀 뭐 아쉬움이 있죠, 사실은. 국내 사실은 우리 대학이나 뭐 연구소에 많은 투자를 하면 뭐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잘하는 친구들 진짜로 잘하고 딥러닝 잘하는 친구들은 취업 자체를 미국의 실리콘밸리 쪽에 있는 데 가서 취업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뭐 미국에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을 다 해주고 연봉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전문 인력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거는 또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은 스마트폰하고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제일 다른 면이 뭐냐면 스마트폰은 이 애플 아이폰을 보더라도 아이폰 미국에서 만들면 그냥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오히려 미국에서 싸면 출장 가서 하나 사오잖아요. 그죠? 아니면 유럽에 가면 어디 가서 사오든지. 그만큼 스마트폰은 글로벌리 이런 동일한 어떤 규격이나 서비스가 다 통한다는 거죠. 근데 자동차는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자율주행차는 미국에서 잘 돼요. 웨이모. 미국에서 뭐 몇백만 킬로미터 달렸어요. 한국에 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국은 교통법규가 다르죠. 표지판 다르죠. 신호등 다르죠. 그죠? 뭐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안 맞기 때문에 도로 모양 일단 제일 큰 거는 도로 모양 자체가 달라요. 이런 아파트 뭐 지하철에 막 빽빽하게 있는 데가 잘 없어요. 잘 없어요. 미국 가보면 잘 없잖아요. 또 미국에는 또 스탑 사인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있고 또 교통신호 미국 사람들 엄청 잘 지키잖아요.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잘 지킨다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그 커스터마이제이션, 그다음에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지역에 좀 특화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그런 기회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제가 아는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여러 기업들 중에는 이제 외국에 있는 자율주행차를 한국으로 수입해서 한국에 맞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같은 거를 운행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기업들이 여러 군데 있고요. 이제 그게 가능한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자율주행 차라고 특히 셔틀처럼 버스처럼 운행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교통 체계와 또 사람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버스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버스하고 미국 버스하고 유럽에 있는 버스하고 상당히 다르잖아요. 운행하는 방식이나 말의 내용, 그다음에 뭐 이런 같은 것들 비슷한 것 같은데 보면 다른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상황에서 자율주행 차를 한국에 맞게 잘 운행하고 하는 것도 저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내가 글로벌 넘버 원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 글로벌 넘버 원에 뭔가를 해서 내가 미국에 가야 되겠다. 이거 굉장히 좋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죠. 그렇게 하려면 말씀 뭐 드린 대로 엄청난 경쟁이 필요한 거죠. 미국에 또 전 세계에 수많은 경쟁자들과 싸울 자신이 있고 내가 그 정도 능력이 된다고 하면 글로벌 시장에 타겟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국내에서 지금까지 보면 글로벌 시장 타겟으로 해서 성공한 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지는 않고 개인이 성공한 거는 많은 것 같아요. 개인이 진짜 뛰어나서 딥러닝으로 막 멀리서 구글에 가서 테슬라에 가서 애플에 가서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은 뭐 뉴스에도 그렇고 아는 분들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리 나가서 뭘 했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만큼 어려운 거고 그 5G와 MEC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약간 그 부록처럼 뒤쪽에다가 조금 더 넣어놨는데요. 이것도 이제 회사 뭐 자랑하는 얘기라서 뭐 일일이 말씀을 다 드리기는 그렇고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이 내용들이 보면 그 이동통신의 진화잖아요. 이동통신의 진화 발전인데 뭐 저희도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새로운 산업의 변화잖아요. 산업의 변화에서 그러면 누가 제일 잘한 건가? SK텔레콤은 과연 잘해왔나? 라는 얘기들을 저희끼리도 많이 해요.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통신 기술들은 계속 발전을 했고 특히 10년에 한 번씩 그죠? 2G, 3G, 4G, 5G까지 10년에 한 번씩 새로운 통신 방식이 나오고 거기에서 우리는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망을 깔고 또 거기에서 요금을 받는다 이거죠. 요금을 받아서 이제 그게 우리의 BM이었는데 이 BM이 이제 뭐 예전에는 워킹 했을지 몰라요. 3G까지는 워킹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과거는 없구나. 이거는 이제 5G에 대한 로드맵인데 4G, 5G부터는 그런 BM이 워킹을 할 거냐 이거죠.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LTE가 되고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제일 돈을 많이 버는 회사는 어디일까요? 어딜까요? LG, 삼성이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물론 뭐 스마트폰 만드는 그 애플하고 삼성은 스마트폰을 많이 팔고 있으니까 당연히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런데 지금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우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한 대도 만들지 않아요. 그죠? 근데 기업 가치는 예전에 뭐 많이 나갈 때는 100조 가까이 되거든요. 100조 가까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에어비앤비 다 거기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그다음에 아마존도 처음에는 아마존은 뭐그 책도 팔고 했지만 온라인 쇼핑이 지금은 아마존이 플랫폼 회사잖아요. 그다음에
뭐 아까 대표적인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글로벌리 탑 5를 보면 구글 뭐 순위가 뭐 정확하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구글, 페이스북, 그다음에 뭐 애플이죠. 구글 다음에 애플이죠. 구글, 애플, 페이스북,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뭐 어딘가요? 이렇게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를 만드니까 그렇다 치고 빼고 나면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근데 보면 다 플랫폼에서요. 애플도 뭐 스마트폰 만들지 않냐라고 볼 수 있지만 애플도 스마트폰만 만들었으면 성공을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애플이 가지고 있는 그 컨텐츠들 맞아요. 애플 앱스토어부터 해서 아이튠즈 뭐 들어가는 컨텐츠들이 엄청 많거든요. 결국은 플랫폼 기업만이 글로벌리 보면 살아남고 많은 수익을 창출했다는 거예요. 이런 통신의 진화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그런 어쨌든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모델들을 한국 기업이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제 글로벌 대비해서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뭐 대표적인 것들이 뭐 글로벌 보면 예를 들어 뭐 그거죠. 소니, 노키아, 그죠? 옛날에 엄청 잘 나갔잖아요. 엄청 나갔죠. 노키아가 뭐 한때는 뭐 거의 뭐 애플보다도 더 잘 나간 시절이 있었죠. 그 우리 옛날에 전화기. 근데 지금 이제 다 없어진 회사잖아요. 그죠? 없어진 회사고 결국은 그런 플랫폼 게임에서 살아남는 회사들, 뭐 대표적인 것들 많죠. IBM, GE, 제너럴 일렉트로닉스 이런 데도 옛날에 뭐 엄청났죠. 미국에서 한때 뭐 진짜.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순위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 비즈니스들의 핵심은 결국은 이제 플랫폼 데이터 기반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저희도 이제 5G를 하지만 5G에 대한 어떤 이런 망을 깔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당연히 기본으로 가야 될 거예요. 가야 되는데 아까도 이제 제가 MEC도 잠깐 언급했지만 5G에 들어가는 핵심은 결국은 서비스다. 이게 특화 서비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 그런 저희가 방향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노베이티브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AR, VR, 미디어, 게임, 뭐 시큐리티, 팩토리, 오피스 이런 데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회사들하고 만나고 제휴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지금 한참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이제 오토모티브 자율주행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반으로 그러면 어떤 서비스를 할 거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몇 가지 유스 케이스를 여기 한번 적어봤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가 이제 주행 보조입니다. 주행 보조. 이 주변의 상황들을 5G가 알려주는 거죠.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HD 맵을 통해서 알려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행하는데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 도로상에서 뭐 예를 들어 위험한 상황들, 예를 들어 뭐 지금 사거리에서 내가 이 차가 좌회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뭐 사람이 오든지 자전거인가요?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검지해서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는 방법은 이제 뭐 V2P 같은 거를 쓸 수도 있고요. 아직 V2P가 상용화된 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런데 이제 CCTV 같은 거를 세워서 관제센터에서 알려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과 연계해서 이제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센서 쉐어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센서 쉐어링. 그러니까 아까 자율주행 차에 달리는 센서 말씀드렸잖아요.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여기에서 수집한 데이터들을 뒤쪽에는 차들한테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차에 카메라가 없더라도 앞에 차에서 달린 카메라가 찍은 영상을 뒷차한테 보내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뒷차에서 앞에 뭐가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오퍼레이티브 드라이빙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이제 협력주행이죠. 협력주행. 내가 주행을 할 때 뒷차하고 서로 그 통신을 통해서 주고받는. 예를 들어 뭐 내가 지금 좌회전 차선을 바꿔서 끼어들고 싶어. 그러니까 너가 좀 비켜줘. 뭐 이런 형태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끼어든 차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얘가 나는 지금 긴급하니까 뭐 안 돼. 끼어들 수 없어. 그럴 수도 있고 끼어드니까 내가 속도를 좀 낮출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차량 스스로 룰을 만들죠.
룰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 협력주행이라는 게 이제 가능하겠죠. 그러면 도로의 효율성이나 사고의 안전, 사고의 어떤 위험 이런 것들이 훨씬 낮아질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제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관심 있고 뭐 진로를 생각하시든 아니면 사업을 생각하시든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니까 사업 기회나 뭐 취업의 기회가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있는 건 확실하고요. 있는 건 확실하고 또 이제 그만큼 또 경쟁이 치열한 것도 또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인 거고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좀 추상적일 수 있어요. 뭐 이것저것 좋은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실제로 취업이든 아니면 사업이든 하시려면 구체적인 아이템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 구체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소프트웨어를 내가 핸들링하면서 코딩을 할 수 있는 영역이든지 아니면 BM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BM들을 저는 이제 좀 나이를 식으로 이것저것 많이 얘기했는데 한두 개 아이템을 잡고 그거를 고민을 하고 브레이크 다운해서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아까 이제 BM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정부가 올해부터 뭐 내년 후년까지 이런 자율주행에 대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투자가 많이 한다는 것은 이제 정부 주도의 그런 과제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중소기업에 계신 분이나 스타트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런 정부 과제를 시작으로 뭔가를 한다고 하면 좀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방법인 것 같고 그런 내용들은 뭐 국토교통부나 과학기술부나 혹은 거기 산하 기관들이 가보면 어떤 과제들이 있고 뭘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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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동통신에서 핸드버가 사실은 뭐 핵심. 왜냐하면 이 모빌리티에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서비스를 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지국 여러분들이 차 타고 핸드폰 가면서 안 끊긴다고 하는 거는 보이지 않게 이 핸드오버 기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A라는 기지국에서 통하다가 B라는 기지국으로 가면 A라는 기지국에서 B라는 기지국한테 알려줘요. 이 스마트폰 몇 번이 내가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데 내 영역을 벗어나니까 이제 네가 받아줘 하고 딱 하면 이쪽에서 이제 딱 받거든요. 받아서 끊기지 않게 이제 가는 기술이고 말씀하신 대로 MEC도 마찬가지입니다. MEC도 지금 이제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도 MEC를 지금 구축하는 단계가 있고 당연히 전국적으로 MEC가 이제 수십 개 될 수 있겠죠. 다 구축하면 지금은 서울에 하나 어디 하나에서 많지는 않아요. 지금 초기 구축 단계라서 한 두세 개 정도 있는 거고 당연히 MEC 간의 핸드오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MEC 간에 A라는 MEC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가 B라는 쪽으로 가면 여기 있는 서비스 프로파일이라는 내용들이 B로 다 넘어가겠죠. 넘어가고 또 거기서 또 처리하다가 그러니까 모빌리티에서는 MEC 서비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규격들 다 지금 만들고 있고요. 다 하고 있고 특히 또 MEC가 또 좀 전에 얘기한 대로 MEC 환경에서 이동성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중요한 게 뭐냐면 로밍입니다. 로밍. 왜 로밍이 중요하냐 그러면 저희도 이제 뭐 BMW, 도이치텔레콤 이런 독일에 있는 자동차 회사 독일이 유명하잖아요. 몇 번 이렇게 만나서 미팅을 해보면 우리가 막 MEC 막 얘기하면 왜냐하면 BMW 입장에서 이 한국 시장만 바라보고 차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봤을 때 전 세계 시장을 다 만들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을 다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뭐 독일에서 새로운 MEC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독일에서 뭔가 예를 들어 차량을 딱 시동을 걸었을 때 뭔가 이렇게 서비스가 막 내려오는 걸 만들었는데 그 차를 한국에다 팔았어요. 그럼 한국이 참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BMW가 내세우는 특화 서비스가 있으면 한국에서도 되고 독일에서도 되고 미국에서 다 돼야 되니까. 그러면 독일에 있는 MEC 서비스가 한국에서도 되려 그러면 독일까지 갔다 올 수는 없잖아요. 기본이 MEC 서비스인데 그러면 한국에도 MEC가 있고 독일에도 있고 그러면 그 사이에 MEC 간에 뭐 그 로밍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서비스를 지금 규격도 정리하고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각자 다 가지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 뭐 하이레이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양쪽에 다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프로파일이라든가 뭐 인증이라든가 혹은 서비스 특화되는 것들은 고객이 원하면 독일까지 가서 독일에서 데이터를 한번 갖고 와서 여기서 다시 제공해 주다가 일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독일까지 갔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규격을 다 정의하고 있고요. 그것도 MEC의 굉장히 중요한 MEC 로밍에 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 뭐 제가 듣기로는 이제 학교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시다고 들어서 그 이제 뭐 공대 쪽에 계시면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공대 쪽에 계시면 이게 그 딥러닝 코딩 같은 거를 좀 이렇게 해 보셔서 그 아까 이제 그 인지 쪽 있잖아요. perception, 뭐 신호등을 인식한다, 표지판을 인식한다, 사람을 인식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신 딥러닝 모델들이 요즘은 다 공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돌려보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요즘 뭐 유튜브에서도 강의도 많이 나오고 혼자서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취업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를 돌려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되게 차이가 많습니다. 뭐 딥러닝에 대해서 이론만 가지고 어디서 들은 얘기만 하는 사람이랑 직접 딥러닝을 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모델을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모델을 가지고 써서 해보시던가 하는 걸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난 조금 더 전문성을 인정받고 싶어 하면 그런 뭐 딥러닝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그 랭킹을 매기는 뭐 이미지 넷이다 무슨 넷이다 해서 그런 전 세계적으로 그 평가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컴피티션한 랭킹 그런데 올려서 한번 랭킹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서비스 같은 것도 만드는 것도 요즘 이제 자율주행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들을 아까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이나 뭐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서비스도 좀 더 이렇게 고민해서 뭐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가지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뭐 우리 회사에서도 한 번씩 뭐 이런 거 하는데 뭐 대학생들 대상으로 무슨 공모전 뭐 이런 것 할 때도 한번 아이디어를 제출해 보시고 또 정부에서도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신문에서도 아마 보셨겠지만 작년 4월 달인가 5월 달인가요? 뭐 비전 제가 자료도 갖고 있는데 그 대통령께서 직접 그 화성에 있는 현대차에 오셔갖고 뭐 미래차 비전 선포식 뭐 이런 거 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내세우는 게 이제 우리나라는 수소차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관련된 산업에 얼마를 투자하겠다. 뭐 이런 굉장히 큰 포부도 그래서 관심이 많으니까 이렇게 정부의 뭐 그런 것들 지원 제도가 또 되게 잘 돼 있어요. 요즘은 이제 그 스타트업에 대한 것도 많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게 저도 이제 한 2, 3년 뭐 계속 고민을 해보니까 시장이 당장 열리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당장 열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열린다는 거는 결국은 소비자들이 그거를 서비스나 제품을 사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스마트폰 보면은 엄청나게 시장이 증가하지. 그건 뭐냐면 1인당 한 개씩 다 사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옛날엔 젊은 사람은 사는 지금은 뭐 초등학생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스마트폰 다 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자율주행차의 시장이 되려면 누가 돈을 내고 그 서비스를 사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직 분명하진 않아요. 분명하진 않는데 시장이 열리는 거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장이나 그 방향이 가는 거는 확실하거든요. 자율주행 시대로 가는 거는 확실해요. 그리고 4G에서 5G로 가는 것도 확실하고 실제로 이렇게 왔고 그런데 5G도 이제 저희도 고민이 많죠. SK텔레콤 입장에서 5G를 망을 깔고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이걸 기반으로 어떤 서비스를 만들 거냐. 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서비스들이 실제로 소비자들이 혹은 기업들이 돈을 내고 쓰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게 선순환이 되잖아요. 그래야 더 투자를 하게 되고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소비자는 더 도와지니까 다시 더 돈을 쓰게 만드는 이 구조로 가야 되고 또 돈을 쓰면서 또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되니까 또 더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선순환 사이클을 타야 되는데
소위 요즘 말하는 이제 4차 산업이라는 게 자율주행, 뭐 AI, 5G, 그죠? 요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런 사이클을 아직 본격적인 사이클에 진입을 한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이제 각자 그 영역에서 방향을 맞기 때문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기회가 있는 거는 맞다. 요즘은 제가 이제 전공이 통신이었잖아요. 예전에 뭐 저도 뭐 CDMA 뭐 옛날에 ATM이라고 뭐 이런 통신을 예고했는데 저희가 SK텔레콤도 예전에 신입사원 뽑을 때 통신 전공한 사람들이 거의 공대 쪽은 통신 전공한 사람들이 거의 뭐 적이었어요.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한 7, 8, 3분의 2는 다 통신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디 가서 통신 전공했다고 뭐 이렇게 해야 뭐 이렇게 들어가 통신사에 들어가지.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은 통신을 전공해서 통신사에 들어온 사람 많지 않아요. 지금 저희가 경력으로 요즘 또 트렌드가 신입보다는 경력을 많이 뽑잖아요. 경력을 들어오신 분들 보면 대부분 3분의 2 이상이 AI, 딥러닝, 데이터 분석가예요. 그건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심지어 현대차, 옛날에 현대차 들어가려면 대부분 다 기계공학과잖아요. 그죠? 기계공학에서 뭐 동력학 뭐 이런 것들 전공해서 들어가잖아요. 지금은 아닐 거예요. 현대장품 들어가려고 해도 아마 가장 많은 인원이 뽑는 데가 딥러닝일 거예요. AI, 딥러닝, 플랫폼, 데이터 분석까지 제가 보면 그래요. 제가 보면 되게 그렇고 오히려 기획과 나와서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간다. 그러면 거기서 물론 의미 있는 걸 할 수 있지만 잘못 부서를 배정받으면 뭐더라. 저도 그런 분이 이제 아는 분도 현대차에 뭐 나름 공부를 많이 해서 기계공학과 나와서 현대차 갔는데 갔더니 뭐 이런 검수한다 그래야 되나? 자동차 테스트. 그러니까 테스트만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면 이제 빅데이터 AI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그거를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 굉장히 젊으시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핸들링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시면 많은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요.